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3강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업계획 작성이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잡거나 또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용이 되긴 합니다. 그러면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것들은 먼저 정의를 내리자면 일반적으로 창업을 위한 기본 설계도입니다. 즉 사업의 어떠한 목표나 전략 또는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간단하게 정리한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주로 투자자나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자금을 유치하거나 사업 방향을 명확하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되어지고요. 또 단순히 자금 유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업가 스스로가 자신이 어떤 사업을 하기로 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하기로 했는지를 알아보는 자료로서도 매우 귀중하게 활용되어집니다. 또한 이런 사업계획서에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간단하게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업하려고 하는 그 생각들을 복잡하게 구성되어져 있을 텐데 이것들을 어떻게 간단하게 핵심만 딱 담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시간과의 싸움으로서 다양한 시간적으로 어떤 작성이 길어지지만 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다듬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구성은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크게 사업 계획을 작성하는 파트가 있고, 그리고 어떤 사업 아이템에 대한 차별성을 작성하는 파트, 그리고 시장을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고객을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홍보 방법을 세우는 거, 가격 정책을 나누는 거, 경쟁사를 분석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마케팅 할지를 세우는 거, 고객을 유지할 전략 세우는 거, 그리고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어떤 수익 모델을 세울 것인지, 어떤 돈을 지출할 것인지, 어떻게 내가 수익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손익분기점을 계산할 것인지, 그리고 투자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등의 내용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들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서에서는 개요라는 걸 작성하게 됩니다. 즉 내가 첫 번째로 할 일은 바로 사업계획서 핵심을 어떻게 정의하는 건데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봤었을 때에도 얘네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문장을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 목표 설정은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매출의 목표, 그 사회적 가치 창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 아이템의 차별성을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다른 경쟁자와 어떤 점이 다른지를 명확히 해야 되고, 차별화된 강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장을 분석할 때에는 간단하게라도 필요한 자료인데, 즉 이런 거예요. 앞서서 강의에서 봤듯이 상권을 분석하거나 어떤 시장의 규모를 확인하고 나서 내 시장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산업이 규모고 이 안에 고객은 누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진출하려고 하는 시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수요가 얼마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는 걸 시장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타겟을 선택해야 되는데, 타겟이라고 하는 고객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상이 명확할수록 사업 전략도 수월하기 때문에 타겟 고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고객이 설정이 되면 그들한테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사업 아이템을 홍보할 방법을 정리하고, 온라인 마케팅으로 할지 오프라인 광고를 할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전략이 세워지게 되면 이제 가격적으로 얼마큼에 팔 건지를 정리하게 되는데요. 전략적으로 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고민하는데, 흔히 경쟁 우위에 상대해 있는 경쟁사의 업체들과 준거하는 가격으로 많이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경쟁사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경쟁사의 성공과 실패한 케이스를 참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고객 유지를 위해서 신규 고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전략도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초기에 자금을 세울 때에도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초기 자금을 산출하고 이에 맞는 항목을 준비해서 항목별로 잘 나누어서 우리가 작성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초기 자금 활동을 통해서 어떤 수익 모델을 내야 될 텐데, 특히 한마디로 돈을 버는 방법인데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수익 모델을 명확하게 설정해 두고 투자를 받아야 하는 사업 계획서라는 투자자들에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 비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대해서도 계획을 꼼꼼히 해야 되고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도 이제 이런 지출 관리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떠한 돈을 쓰고 나서 우리가 비용과 수익이 0이 되는 순간을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언제쯤 올지, 그래서 언제 흑자가 낼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나마 손익분기점의 그 일정을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내가 투자를 받는다면 어떻게 투자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그 투자 방법은 뭐가 있는지 그런 계획들도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자, 사업계획 작성은 이렇습니다. 크게 틀은 이렇게 생겼어요. 상호명과 그리고 사업명 그리고 사업계획 작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상호명은 바로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하면 그 팀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아이템명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일반적으로 회사명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 사업명에 적어는 아이템을 적는데 흔히 이렇게 적어주면 좋아요. 단순하게 내가 핸드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카메라 기능이 월등히 우수한 핸드폰, 자 이렇게나, 또는 카메라 활용도가 높은 전문가들을 위한 스마트폰, 이런 식으로 아이템명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풀어서 쓴 아이템명이면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사업 개요에서는 창업 동기 및 기대 효과나 사업 내용이나 특성을 적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작성할 때에도 내가 왜 창업을 하게 됐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교육 내용이 필요한지, 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된 기술로서는 보유된 기술의 수준, 그 보유 기술의 경쟁력, 그 기술의 파급 효과 뭐 이런 건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걸 작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술이 이런 서비스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학적 기술일 수도 있고, 또는 자연과학 기술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즉 내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기술이 다른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경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냐라는 것도 파악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을 하게 됩니다. 시장 분석은 뭐 상권 보고서나 또는 네이버 데이터 랩이나 또는 우리가 직접 설문조사하거나 인터뷰를 통해서 내 시장이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한지를 작성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 시장 규모는 내가 목표로 하는 시장의 규모이고, 전망은 내가 목표하는 시장이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성장할 것 같은지를 다른 산업 보고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사업이 시장적으로 시장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고객들의 반응이 어떤지, 매출액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케팅 전략을 짜게 되는데, 마케팅 전략은 흔히 사업화 전략 중에 하나로서 내 물건을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지, SNS나 또 온라인 방법을 쓸 건지, 아니면 오프라인상의 방법을 쓸 건지, 판매할 때 유통 경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을 고민해서 작성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화 추진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 추진 계획이라고 하는 건 생산과 시설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화하기 위한 계획이 어떤지, 그래서 여기 사업화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떠한 사업을 시작했을 때 고객이 누군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업할 때 필요한 영업, 그리고 판매, 그 다음에 추후에 투자, 자금의 확보, 그리고 안전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계획으로 수립해서 운영할 것인지를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기본적인 개요를 한번 완성해 볼 수 있고요. 이 창업에 대한 사업 계획의 개요가 지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장문을 활용하게 되는 이제 본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본문에다가는 우리가 흔히 뭐 인력에 대한 뭐 구성원들에 대한 특징을 쓰기도 하고, 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한 뭐 내용들, 그리고 어떤 이거에 대한 경쟁에 대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특정한 차별성, 뭐 이런 것들을 적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 예상적으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앞서서 말했던 사업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아마도 사업 계획서를 직접 쓰는 시간이 꼭 필요할 겁니다. 원래는 본 강의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시간이 필요한데, 자, 요번에는 간단하게
들었고요.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노트나 이런 데다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툴들을 하나씩 작성하셔서 한번 정리해 보신다면 실제 창업가가 어떻게 작성을 하고 작성하는 구간 내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는지를 알아보신다면 기억과 정신을 알아보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사업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았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실제 창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온라인 창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툴은 네이버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 또는 스마트 스토어 센터라고 치시면 다음과 같이 이런 창을 볼 수 있는 어떤 특정 홈페이지가 나올 거고요. 그 홈페이지 내에서 스마트 스토어 가입이라고 치시면은 이런 개인 판매자가 가입할 수 있는 칸이 뜰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개인 판매자면 개인, 사업자라면 사업자, 해외 사업자면 사업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죠. 사업자, 해외 사업자 이런 사이트 검색해 주시면 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뜰 겁니다. 자, 거기서 회원가입을 눌러주시고요. 자, 누르시면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개인정보를 써고선 로그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그인을 하게 되고 회원가입 하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로그인할 수 있고 거기에 판매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면 개인, 사업자면 사업자 눌러주시되 그리고 휴대폰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인증을 하게 되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런 것들을 쓰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인증을 성공하게 되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거기서 쇼핑을 오픈해 주시고 자, 톡톡은 원하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동의해 주신 다음에 자, 실제 이 스토어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판매자명이 어떻게 적을지 그리고 판매자의 기본적인 정보를 적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자명, 생년월일, 연락처, 메일, 주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위치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판매자 정보를 적어주시고 다음 눌러주시면 이제 실제로 스토어의 이름들이나 특징, URL을 어떻게 적을지 그리고 고객전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인이 선택하고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의 카테고리를 선정해 주시고 판매 권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게 되시면 판매자의 추가 정보 입력해 주시고요. 그러면 가입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센터 들어가시면 다시 인증하게 되고 인증하시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특정한 사이트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화면이 어떻게 보면 관리자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리자 사이트를 들어가게 돼서 그 다음에는 스토어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시작해 볼 거예요. 자, 상세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아이템을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페이지인데 대중의 구매를 유도하는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스펙이나 특징, 셀링 포인트 등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소개하고 구매를 유도하게 하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데에는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상세 페이지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서 작성되는 페이지는 우리가 흔히 실수한 분 중 하나가 창업자가 되고 나면 창업자가 자신의 아이템을 자신의 관점에서만 보고서 이렇게 소비자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이해하지 못하거나 같은 상품이 아니라고 인식할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잘 조사하고 고객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는 중요한데요. 예를 들자면 내가 사과를 만드는 사람인데 사과를 고객한테 판매해 보려고 해요. 자, 이럴 때 창업가적 마인드로 봤을 때에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생산자로서 할 때에는 예를 들면 이게 A라고 하는 B를 써가지고 만든 사과라서 더 좋다 이렇게 할 사과를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바로 먹어도 깨끗한 사과다 라고 하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해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떠한 단어나 어떠한 포인트를 잘 잡아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지만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가 제작이 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품의 차별성이나 디자인 등이 고객에 충분히 매력적인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것은 내가 예를 들면 사과로 잡았을 때 사과로 한번 해볼게요. 사과를 만약에 판매하는 상세 페이지다 했더니 사과에 빨간 색깔 쓰지 않고 파란색, 보라색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사과하지만 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뭔가 고객에게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은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1번과 똑같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해서 매력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다음으로 배송기간이나 포장 상태 이런 것들 등 소비자가 중요시 생각하는 정보들은 꼭 필수적으로 쓰여져 있어야 되고, 네 번째로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작해야 됩니다. 즉 소비자가 고민하지 않는 페이지여야 돼요. 가끔 가다가 소비자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여기는 별로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이 별로인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접근한 방식이 별로였기 때문에 별로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정보들을 잘 고려하여서 상세 페이지를 제작해야지만 우리가 보다 효과적인 창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공식들을 조금 공유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 하는 페이지가 있고, 두 번째는 후기나 이벤트를 넣는 페이지, 세 번째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페이지, 세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페이지, 그 다음에는 제품을 소개하는 페이지, 마지막으로 제품을 설명하는 페이지. 자,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시선을 사로잡는 페이지에서는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 후기나 이벤트 하는 페이지는 고객의 위심을 해결하고 하는 페이지,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페이지에서는 고객의 공감을 유도하는 페이지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페이지에는 어떤 고객의 니즈를 해결하는 페이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제품을 소개하는 페이지에서는 고객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페이지고, 그 다음에 제품을 설명하는 페이지는 어떤 제품을 각인시키기 위한 페이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가 유입되었을 때 이거 나만 사는 거 아니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구매하면 잘 보내주겠지 하는 걸 판매 관리를 잘 하게 되고, 문제 없을까라는 고민에 대해서 인증을 보여주고, 내가 뭘 사려고 하는 거지 했을 때 메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내가 나한테 필요한 건가 했을 때 문제를 또 제기해주고, 설명이 충분한가 상세 페이지를 보여주고, 상세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 브랜드가 믿을만한가 공감을 대어주고, 굳이 지금 구매해야 되나 액션을 취해주고, 한 번 더 체크해보자 해서 상세 정보를 알려주면 우리가 구매를 유입시켜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으로 한번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우리 생각보면 도라지 배즙이라고 하는 제품에서는 시선자료는 페이지 소개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또는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벤트를 넣기도 하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상종적으로 상품을 잘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느냐? 기승전결을 나눈다면 기, 우리 브랜드 또는 판매자를 소개하고, 승, 우리 브랜드가 이 상품을 선택한 이유, 이 상품의 주요 특징 중 뭐뭐에 집중한 이유, 전,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고, 그리고 중요한 어떤 특징은 어떤 단도로 설명을 하고, 비슷한 특징들은 한 주제로 묶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결, 고객이 구매 전에 반드시 인지하는 정보들을 이제 잘 나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상품의 정의, 아래 요소 중 한 개를 선택하여 결론을 도출시키고, 그리고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얼마나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얼마나 확실하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셀링 포인트를 설정하자면, 고객은 고객이 가진 문제점과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시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다이어트 하는 사람인데 다이어트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도 먹을 수 있는 고기라는 게 있다든지, 자, 브랜드에서는 대표적인 거, 기술적인 거, 환경적인 거에서 어떠한 스토리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환원시켜 주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브랜드의 의미로 담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프로모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사 대비 우리가 어떠한 베네핏이 더 있는지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활동들이 매우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메인 카피와 바디 카피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 안에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앞서 얘기했던 그런 특징들을 잘 표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주의 핵폭맞은 깐쪽파라는 식으로 포인트를 주고선 이제 어떤 이벤트도 주고, 그리고 설명도 잘 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세 페이지라는 걸 만들 텐데, 흔히 우리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걸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자인 플랫폼으로 되어지는 미리캔버스,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은 보다 쉽게 우리가 상세 페이지 만들 수 있는데요. 한번 상세 페이지 만드는 과정을 한번 봐볼게요.
자, 상세 페이지는 일단 이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 활용하실 때는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요. 안에 보면 템플릿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템플릿들을 해서 상세 페이지 전용 템플릿을 선택하시고 다양한 템플릿을 검색하거나 하는 것들 여러 가지 볼 수 있어요. 뭐 사진, 뭐 파일, 뭐 도형, 이미지 요소, 그리고 텍스트 이런 것들을 작성해 줄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작성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우리 기업 과정에서 꼭 나오는 거 고객 관점에 생각하고 고객 입장에 생각했을 때 뭔가 도전해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고객이 누구인지를 잘 설정해서 그런 특징 부분을 잘 잡아서 진행해 주시면 매우 좋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브랜드 또는 상품의 인상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메인 카피와 바디 카피를 주는 시선 사로잡기 부분, 그리고 타겟층에 따른 제품이 필요한 상황을 도출하기고 해당 문제에 이 제품이 어울리는 결론을 우선 제시하는 문제 제기 및 제품 소개하는 구간, 그리고 해당 문제에 이 제품이 어울리고 그리고 어떤 기술이 들어갔다 하는 문제 해결 및 제품을 설명하는 거, 그리고 제품의 다양한 고지사항들을 안내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선을 사로잡는 부분, 문제를 제기하고 제품 소개하는 부분, 문제 해결 및 제품을 설명하는 부분, 그리고 다양한 고지사항 안내하는 부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미리 캔버스에 저장을 해주시고 다운받으신 다음에 그 내용을 이제 상품을 등록하게 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업계획 작성 시에는 문장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장의 구조와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세 가지의 포인트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조사 내용을 반영한 결론적인 주장을 간추려 작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주장에서는 세 가지 이내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거는 정확한 정보, 또는 특히 숫자 등을 표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정리를 해야 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면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이미지 딱 보시면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을 때 나오는 구조 같은 겁니다. 맨 위에 임팩트 있는 결론과 주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싶은 바를 정리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다 보니까 보는 사람이 있겠죠. 평가위원이라든지 투자자라든지, 자, 이런 분들이 딱 저 한 글자만 보자마자 아래의 내용들이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걸로 알린다면 매우 잘 쓰여진 결론과 주장일 것 같고요. 만약 이게 애매모호한 내용이라면 우리가 보다 더 좋은 문장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내가 만약 임팩트 있는 결론과 주장을 잘 쓰게 됐다면 자, 어떤 근거들이 있어야 될까라고 봤을 때 총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근거 안에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숫자가 없더라도 꼭 숫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꼭 한 가지 정도는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래프, 이미지, 도시카 등과에 관련된 인포그래픽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들인 거. 내가 글은 없는데 그래프나 이미지를 먼저 찾았어요. 그럼 그 이미지나 그래프가 글로써 설명이 가능한지 잘 적어보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두 줄 이하로 정리해서 작성된 것인 건지 확인하는 겁니다. 즉 10문장의 근거가 앞에 있는 주장에 비해서 10문장이면은 읽어볼 수 없겠죠. 그래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두 줄 이하로 짧게, 굵게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기타 그 밖에 아래 그래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 인포그래픽적 요소나 등등등 우리가 각 근거를 조금 이해해 볼 수 있는 간단한 그림들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세 가지 문장을 조금 준비해 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글은 한 문장으로 적었습니다. 이 한 문장을 총 세 가지의 근거를 조금 바꿔볼까 해요. 자, 첫 번째로 최근 1년 동안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위생치약 식품적개법은 PC방 224건, 키즈카페 40건, 장례식장 26건, 골프장 89건으로 집계되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 이 내용들을 짧게 굵게 만든다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식약처가 2023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위생체약 식품적개법의 PC방이 전체 100% 중 60%에 달함. 즉 여러 가지 많이 나왔지만 본 글에서의 핵심 요소인 PC방만 보자면 PC방이 전체 60% 이상이라 그래서 간단하게 숫자 두 가지를 써서 얼마큼 중대한 문제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이나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으로 표시 없이 조립 판매 목적으로 땡땡땡 이렇게 나와 있는 글입니다.
자, 요거를 짧고 굵게 만든다면 PC방에서 조리 및 판매하는 제품 중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 및 원재료 상당수가 발견돼서 위생 문제를 야기내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문제를 조금 더 심각하게 보여주는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PC방 소비자들은 경계를 넘어 위생 상태를 많이 살피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PC방을 이용한 소비자들에게 위생적인 PC방에 대한 이용 만족도가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 즉, 별로 안 좋다고 하는 건 그만큼 위생을 더 중시한다는 표현이니까 그에 따른 만족도가 당연히 증가하겠죠. 이에 따른 내용들로 바꿔서 써주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근거를 대고 만약에 내가 임팩트 있는 결론 또는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총 4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 호기심 또는 흥미를 자극하는 문구를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소비자의 60%가 경험하는 PC방 속 문제들. 그래서 뭔가 어떤 경험을 했길래 문제가? 그래서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는 제 주장. 두 번째로는 주요 키워드를 담은 문장. 즉, 꼭 필요한 키워드만 담아서 위생 최약체 문화 공간으로 전락한 PC방. 그래서 PC방이 최약체 문화 공간이다 라고 하는 키워드를 활용해서 만든 문장. 그 다음에 반어법, 역설법, 은유법 등을 활용해 위해성을 띤 문구들을 만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PC방 맛집을 꿈꾸던 그곳 지금도 맛집일까? 라고 하면서 무언가 돌려 말하는 듯한 느낌과 또는 완전 여기서의 맛집이야 라고 하는 위해성을 드러낸 문구로 이목을 끄는 방법.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구나 이해 가능한 단어로 구성된 문구인 거야. 2023년 소비자들의 PC방 선택 기준은 위생. 이래서 누구나 다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문구가 주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문구들을 가지고 하나로 딱 살펴보면 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소비자 중 60%가 경험하는 PC방 속 문제들. 그리고선 아까 나왔던 근거 3가지와 밑에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이처럼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에 이러한 문장의 구조를 잘 지켜서 만드신다면 보다 깔끔하고 예쁜 사업 계획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 등록하는 과정 및 나머지 과정은 한번 다음 차시에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